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 13주차죠, 그죠? 13주차 이제 자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자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재 287페이지를 한번 보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근데 기업이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여자한테 자금을 빌리기도 하고, 혹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본, 그리고 내부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그 유보된 이익을 가지고 자본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는 이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독립된 정의가 사실상 없어요. 자산을 정의하고 부채를 정의하면 그 나머지 차이 부분을 자본이라고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본은 자본은 자금 조달의 성격상 얘는 자기 자본에 해당이 돼요. 자기 자본에 해당된다. 그러면 반대로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타인 자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타인 자본.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얘는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그리고 이 자본을 부르는 이름이 회계에서 쓰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순자산이라고도 불러요. 순자산. net asset.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표의 왼편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 그죠? 그래서 즉 자산을 나타낸다. 자산.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은 뭐냐면 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청구권을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본을 뭐라고 부르느냐? 경제적 자원 중에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이다 해가지고 주주지분이라고도 불러요. 주주지분이다. 그래서 얘는 shareholders equity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순자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자산하고 부채를 뺀 나머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잔여지분이라고 부른다. 잔여지분. 그 다음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를 소유주라고 판단해요. 소유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얘를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불러요. 소유주 지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다 불리우고 있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바로 자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본. 자, 그 다음에 회계에서 이 자본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본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왔다시피 287페이지 중간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으로 자본금하고 적립금만 표시를 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보통 많이 준용을 하죠, 회계학에서. 그래서 자본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 그 다음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본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자본 조정.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분류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자본금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얘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불입자본이라고도 불러요. 불입자본 혹은 납입자본. 불입자본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주가 실제로 투자한 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가 투자한 본전. 그게 바로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하고 나머지는 얘들은 뭐 크게 중요한 항목들이 아니에요. 큰 덩어리는 요 3가지 항목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불입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뭐냐?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누적시켜 놓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중간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해서 현재까지 누적된 당기순이익의 합계 금액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회계학에서 불입자본하고 이익잉여금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 얘를 왜 나눴을까? 둘이를 구분을 해놨어요. 왜 구분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법상의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본 충실의 원칙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익잉여금은 주주들한테 배당의 형태로 돌려줄 수가 있지만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형태로 돌려줄 수는 없어요. 물론 얘들도 돌려줄 수는 있는데 돌려주는 형태가 배당이 아니라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감자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배당 성격으로는 돌려줄 수 없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입자본하고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회계에서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요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자본금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은 물론 이제 무액면 주식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액면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액면 금액이 한 주당 10,000원인 주식을 얘를 10,00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10,000주 곱하기 10,000원에서 1억이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양권 문화에서는 채권자 보호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최소한의 어떤 담보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의 총 합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자, 잉여금이라는 표현은 뭔가 거래를 해서 차익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차익 본 것들의 누적 금액이에요. 그럼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뭐냐? 자본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차익의 총 합계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일으키는 거래 중에는 일반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그런 손익거래도 있는 반면에 그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거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주주한테 추가로 출자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그죠? 혹은 우리가 이미 발행해 놓은 주식 중에서 일부를 우리 회사가 다시 되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이런 자기 주식도 사들이고 혹은 그 자기 주식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주들한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증자거래,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차익 부분들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누적 금액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의 누적 금액.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냐면 얘는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회계 기준에서 당기손익에는 반영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공부했던 유가증권에서 공부했던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이라든지 혹은 유형자산 공부할 때 얘기했던 이런 재평가 모형 적용을 할 때 유형자산에 대해서 뭐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는데 공정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그런 항목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당기손익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그래서 얘는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항목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은 뭐냐면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놈들을 다 모아서 자본조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본조정. 그래서 이 5가지 분류 체계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본의 분류 얘기가 288페이지로 가보면 그 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세부 내용에 보면은 이제 뭐 거기 이제 이름이 나와요. 자본금에는 뭐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에는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지금 보지 말고 이 자본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예제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예제는 그 자본을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자 이제 교재 이제 289페이지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자본금. 자, 그래서 자본금이 뭐냐? 자본금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액면 주식이라고 불러요. 액면 금액, 액면 주식. 그다음에 1주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우리가 무액면 주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법상에도 무액면 주식은 발행이 허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실무상 대부분은 액면 주식으로 발행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보면 자 발행 주식이 액면 주식인지 무액면 주식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된다. 자본금은. 그래서 액면 주식은 발행 주식수에다가 아까 액면 금액 곱한 금액 그 액면 총액을 바로 자본금으로 기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액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얼마만큼을 자본금으로 할 것인지.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단이죠. 우리나라 상법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무액면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발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자본금은 발행 금액의 2분의 1 이상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뭐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다가 결정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본금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식의 종류가 나와요. 주식의 종류. 그래서 주식은 크게 보면은 이제 보통주하고 그다음에 우선주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정확히는 우선주라는 표현보다는 우선주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종류 주식이라고 할게요. 종류 주식. 그래서 보통주는 우리가 영어로 커먼 스탁이라고 불러요. 커먼 스탁. 자, 그래서 보통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종류 주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종류 주식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보통주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주주가 되면 회사의 주주가 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생겨요. 권리가 생겨.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의결권.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사업성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투표권이죠. 일종의 한 주당 한 표씩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의결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주가 되면, 보통주 주주가 되면 의결권이 생긴다. 그 다음에 회사가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배당금을 달라. 그래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회사가 나중에 사업 목적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사의 사업을 종식시키지 않겠다. 회사를 정리하겠다, 청산하겠다라고 하면 회사를 청산할 때 자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고 나서 빚을 먼저 우선 다 갚아요. 그리고도 재산이 남는다. 그 재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 재산이라고 불러요. 자녀 재산. 그래서 주주가 되면 이 자녀 재산에 대해서 분배 청구권이 생긴다. 분배 청구권.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 행사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바로 보통주라고 불러요. 보통주. 근데 이런 주주로서의 권리 중에서 뭔가 특별한 권리를 더 부과해가지고 부각시켜서 주는 그런 주식을 우리가 종류주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종류주식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바로 우선주예요. 우선주. 그래서 우선주는 뭐 의결권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배당 지급 청구권이나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뭐 어떤 것들이든 어떤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 권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주식.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배당금 지급 청구권과 관련해서 우선주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누적적 우선주가 있고요. 누적적 우선주. 그 다음에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어요. 자, 누적적 우선주하고 비누적적 우선주. 얘는 뭐냐? 자, 회사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 그럼 배당을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우선주인데 회사가 어떤 사유에서 배당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 못했어요. 그럼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연체 배당금이라고 불러요. 연체 배당금. 우리 연체했다는 얘기 많이 써봤죠, 그죠? 카드값 연체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연체 배당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적적 우선주는 뭐냐면 이런 연체 배당금을 나중에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생겼을 때 이 연체 배당금까지 다 지급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누적적 우선주예요. 그러면 비누적적 우선주는 뭐냐면 이 연체 배당금은 모르겠고 우리가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길 때 그때 기준으로 너희한테 그 해당 부분만 배당을 하겠다. 그게 바로 비누적적 우선주예요. 그래서 연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 지급하지 않는 것. 요거에 따라서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가적 우선주. 그 다음에 비참가적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얘는 뭐냐면 자, 처음에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우선주 몫을 먼저 배당을 해줘요. 그리고 전체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전체 배당금이 100이야. 근데 우선주 주주한테 10을 배당을 하고 보통주 주주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 80을 배당한다. 80. 그러니까 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선주한테 10이 가고 보통주 몫이 80으로 갔어요. 그럼 나머지가 10이 남죠. 요 10. 요 10이 남는 거에 대해서 보통주 몫하고 우선주 몫을 나누어서 주는, 추가로 나눠주는 그런 우선주를 우리가 참가적 우선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우선주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를 다 보통주에 배분한다. 그렇게 되면은 비참가적 우선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적, 비누적적하고 참가적, 비참가적에는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인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 지급 청구권과 관련된 우선주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좀 특수한 우선주가 있어요. 특수한 우선주.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상환우선주예요.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뭐냐면, 자, 주식은 일반적으로 사채나 이런 타인 자본하고 달리 상환 의무가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치 돈을 빌리는 것처럼 계약 조건이 맺어져 있어요. 법적인 형식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이 돈을 상환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상환우선주예요. 마치 얘가 부채랑 똑같은 거죠, 사채하고. 근데 형식은 주식이야.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그런 조건의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부채로, 자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환권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상환우선주에 투자한 투자자가 우리 돈 갚아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가 우리가 이 돈 갚을게 라고 상환권을 가지는 그런 주식도 있어요. 누가 상환권을 갖느냐에 따라 뭐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통칭해서 상환우선주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치 부채하고 똑같은 그런 현금으로 보이는 우선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는 뭐냐면 우선주의 투자자가 이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의 보통주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을 했어. 근데 대신에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주 한 주 얼마당 보통주 뭐 몇 주로 교환한다.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교환하는지 그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겠죠. 전환 비율이. 그럼 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의 주가가 상승할 때 뭐 행사될 가능성이 높겠죠. 전환권이. 그래서 이런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도 종류 주식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주하고 종류 주식 얘기했고, 종류 주식의 대표 주자가 우선주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교재로 가서 289페이지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보통주죠, 그죠? 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자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주는 이익 및 자녀 재산 분배 등 재산적 내용이 있어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에서 자신이 소유한 비율, 즉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한 주당 1의결권이에요. 한 주당 한 표.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자기 지분율만큼. 또한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주주한테 신주 인수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임의적으로 뭐 제3자한테 주식을 배정해가지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 주주가 있는데, 주주가 처음에는 A, B가 있었어요. 좀 나중에 이제 C가 들어와. 자, 신주 인수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를 봤더니 원래는 A가 3,000주야. 그리고 B가 2,0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 5,000주야. 그죠? 그래서 지분율을 봤더니 A는 5,000주 중에 3,000주를 갖고 있으니까 60%죠. 근데 B는 5,000주 중에 2,0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40%야. 근데 C는 아직 주식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을 했다. 즉 증자를 했다. 증자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증자를 하는데 얘들의 신주 인수권을 아예 무시하고 C한테 예를 들어서 5,000주를 배정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C한테. 그래서
총 5,000주를 증자를 했어요. 그럼 증자 후에 주식수는 A는 그대로 3,000주가 있겠죠, 그죠? 신주 배정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B도 2,000주가 돼요. 그럼 C는 뭐 어떻게 된다? 5,000주가 된다. 그럼 전체가 10,000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증자 후에 바뀐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면 A는 지금 10,000주 중에 3,000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30%가 되는 거야. 얘는 20%, 얘는 5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인정을 안 하면 A는 지분율이 60%에서 30%가 되고 B는 40%에서 20%가 되는 거야. 지분율이 강제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분율이 의결권의 의미를 갖고 있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죠, 그죠? 자기 지분율보다 훨씬 더, 그죠?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기존 주주한테 자기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신주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그러면 이 지분율이 희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를 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가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3자한테 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존 주주는 신주 인수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기업의 청산 시에는 자녀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채무자나 뒤에 나올 이제 우선주주보다는 후순으로 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가 나오죠, 제일 밑에. 그래서 우선주는 우선주를 preferred stock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 주식을 말한다. 교재 290페이지죠, 그죠? 자, 우선주는 아까 봤듯이 누적적 우선주하고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한다. 이게 아까 배당금 지급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선적 권리가 있는 그런 주식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연도에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배당, 요걸 아까 뭐라고 불렀죠? 연체 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연체 배당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누적적 우선주라고 부르고요. 특정 연도에 받지 못한 그 연체 배당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 배당과 관련해서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도 있다 그랬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 우선주가 우선적 배당을 받은 후에 보통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참가적 우선주라고도 불러요. 참고 목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그 밖에 우선주에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으로 발행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우선주를 상환 우선주라고 한다. 이 상환권은 그 투자자도 가질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발행회사만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주의 상환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한 상환 우선주도 있는데 이는 뭐예요? 법적 형식은 자본이지만 발행회사가 주주의 상환 청구에 따라 우선주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IFRS에서는 얘를 뭘로 부른다? 바로 부채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금융부채로. 그 밖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아까 뭐라고 불렀다? 전환 우선주라고 불렀어요. 전환 우선주. 그래서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본의 증가 거래예요. 자본의 증가 거래. 자,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자,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자본의 증가 거래,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거래, 이게 순서대로 볼 거예요. 첫 번째, 자본의 증가 거래. 얘를 흔히 우리가 증자라고 불러요. 증자, 줄여가지고 증자. 그래서 증자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상증자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유상증자는 뭔가 주주가 회사에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돈이나 그런 재화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이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를 유상증자라 그래요. 무상증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상이에요. 공짜로 주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상증자 거래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유상증자 거래. 일단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어디를 보냐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죠. 292페이지. 거기를 한번 볼게요. 강남은 2001년도 1월 1일에 액면 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발행 금액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주당 발행 금액이 5,000원이다. 즉 액면 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현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이제 현금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자,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1,000주를 1주당 얼마씩 발행했다? 5,0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럼 뭐 금액이 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500만 원 들어왔겠죠. 그죠?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제일 먼저 우리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 총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그걸 아까 우리가 뭐로 불렀다? 바로 자본금. 정확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그냥 편의상 자본금이라고 적었어요. 자본금을 봤더니 1,000주에 대해서 액면 금액이 5,000원 똑같았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5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상증자의 회계 처리다라는 거죠. 이 유상증자를 우리가 실질적 증자라고도 불러요. 실질적 증자. 그리고 무상증자를 형식적 증자. 이렇게도 부른다. 그럼 예제의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예제의 두 번째. 1주당 발행 금액이 8,000원이야. 8,000원. 그러면 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 여기 1주당 8,00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이 800만 원 들어오겠네? 현금이 800만 원.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요. 아까 1,000주에 대해서 5,000원이었으니까. 그럼 뭔가 300만 원이 대변 쪽에 들어와야 돼.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자본잉여금이다라는 거.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인데 얘는 주식 발행에 있어서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함에 따라 생긴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자, 반대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제 3번에 보면은 발행 금액이 1주당 4,000원이야. 4,000원. 여기가 4,000원이죠. 그죠? 그럼 돈이 400만 원이 들어와. 칸이 모자라네요. 근데 우리의 발행 주식의 액면 총 금액은 500만 원이야. 그럼 이번에는 차변 쪽에 지금 100만 원이 모자라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자본 조정 항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불러요.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차익. 그래서 바로 얘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아까 우리가 봤던 5가지 자본 분류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인데 얘는 주의할 게 그 이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 그럼 그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얘를 상계를 해야 돼요. 그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상증자다라는 거죠. 유상증자.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무상증자. 참고로 그 전에 요거는 지금 이제 액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292페이지에 가면은 무액면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아까 무행면 주식은 자본금을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제 292페이지 가운데 무행면 주식 발행 구조 한번 읽어보면 회사가 무행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때 발행가액에서 자본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뭘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발행 금액이 1억인데 이사회에서 이 중 8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인식했다면 나머지 차액 2천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자, 강남의 2001년도 1월 1일 자본금은 3천만 원이었다. 액면 금액은 1주당 1,000원이고요. 2001년도 7월 1일에 1주당 1,200원의 만주를 유상증자하였다.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지금 액면 금액이 1,000원이었죠? 그럼 만주에 대한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기말에 있는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에다가 증가한 자본금을 더해야 되니까 3천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바로 기말 자본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증자가 나와요.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에 뭔가 현금이 들어오거나 뭔가 자산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냐면 자본 항목 내에서 뭔가를 재분류해 가지고 자본금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봤던 요 무상증자의 재원을 봐야 돼. 재원. 뭐를 재원으로 하느냐? 재원. 첫 번째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 아니고 법정적립금을 이용할게요. 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적립금. 얘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자, 이익잉여금 얘기를 아직 안 하긴 했는데 미리 살짝 얘기를 하면 자, 무상증자는 뭐냐면 회사의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에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고요. 기타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적립금이 있어요. 이 법정적립금은 주로 뭐냐면 회사의 어떤 자본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회사가 현금이나 현물,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그런 실질적인 배당을 할 때 그 유출시키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내에 유보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익준비금이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이에요.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현금이나 현물 배당을 할 때 그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을 사내에 유보시켜놔라. 이익 유보를 해놔라라는 거죠. 가지고 그런 부분을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나 이런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얘들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를 바로 무상증자라고 얘기한다. 무상증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변에 일단 자본금 기록하고요. 차변에는 만약에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주식발행 초과금. 그럼 주식발행 초과금. 혹은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했다. 그럼 여기에 차변에 이익준비금.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무상증자다. 형식적 증자다. 형식적 증자. 그래서 무상증자가 일어나면 자본의 총계는 변함이 없어요. 자본의 총계는 변함이 없고 자본의 구성 항목 금액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 한번 읽어보면 293페이지죠.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등 자본잉여금과 뒤에 나올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이 법정적립금의 대표 주자가 아까 뭐냐면
뭐라 그랬었냐면 이익준비금이라고 그랬죠. 이익준비금.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한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주주는 현금을 주식 발행회사에 납입하고 주식을 수령하는 반면에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금을 납입하는 게 없죠. 그죠? 그리고 다만 자신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주식 수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주식 수는. 그래서 무상증자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서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요거 나왔었고. 자, 그 중간에 표 밑에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 발행회사의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는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상증자는 현금 유입 없이 자본 항목간을 한 해 대체 거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재분류하는 거예요. 자본 항목을 재분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도 보유 주식 수는 증가하지만 보유 주식 전체의 가치는 변동이 안 된다. 다만 일주당 금액만 바뀐다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다라는 거죠.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의 감소가 있어요. 자본금의 감소. 계속 한번 읽어보면 293페이지에 기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결손 보존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결손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회사가 단기 손실이 발생을 해서 이익잉여금이 없어. 이익잉여금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상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결손이라고 그래요. 결손금. 결손금. 그러면은 결손금이 있으면 재무상태표의 모형새가 굉장히 좀 부실기업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불입자본, 즉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을 요 결손금하고 상계를 하는 거예요. 상계를. 그래서 그런 상계하는 절차를 우리가 이제 감자라고 불러요. 감자. 그래서 자본금의 감소도 아까 자본금의 증가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죠. 그럼 자본금의 감소도 유상감자하고 무상감자가 있어요. 자본의 감소. 우리가 감자라고 부르죠. 먹는 감자 말고 감자. 그래서 이 감자도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래서 유상감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감자를 우리가 실질적 감자, 무상감자를 형식적 감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상감자는 뭐냐면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자본을 감소시킨다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뭔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투자한 돈을. 그러면은 유상감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을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주주한테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데 유상감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거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주주한테 추가적인 대가 지급 없이 그냥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를 무상감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거기 유상감자란 현금 등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회수해서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상감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상법상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회사의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유상감자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제. 294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자, 강남은 액면 금액 5,000원인 보통주 2,000주를 1주당 6,000원에 발행을 하였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라 50주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였다. 다음 독립된 상황에서 회계 처리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1주당 취득 금액이 4,000원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발행할 때 회계 처리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자, 처음에 발행할 때 2,000주를 6,000원에 발행했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2,000주를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 액면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5,000원이었어요, 그죠? 5,000원 곱하기 2,000주에서 1,000만 원. 그래서 차이 나는 200만 원. 얘가 뭐가 되느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감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50주를 취득을 했대요. 여기는 지금 자기 주식 취득을 제외하고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자기 주식. 우리가 발행한 회사 주식을 우리가 취득한 거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라고 원래는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금액은 50주에 대해서 1번 예제는 4,000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 2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 20만 원. 그리고 얘를 현금 주고 샀죠? 현금 20만 원. 자, 요 상태에서 일단은 소각을 하는 거야. 이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 차변에 있었기 때문에 대변으로 자기 주식 20만 원 없애주고. 자,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가 감소하느냐? 주식이 50주고 액면 금액이 아까 5,000원이었죠. 5,000원. 그러면 25만 원이 감소를 하게 된다. 자본금이. 그럼 차이 금액이 5만 원이 생기죠. 5만 원이 생기는데 이 5만 원은 뭐냐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지급한 돈보다 자본금이 더 많이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한 차익이다 해가지고 얘를 감자 차익이라고 불러요. 감자 차익. 그래서 이 감자 차익은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얘도 자본잉여금이다. 이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요 두 개 분계를 합쳐놓은 거예요. 지금 두 개의 회계 처리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만약에 취득 금액이 1주당 7,000원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7,000원. 그럼 7,000원 곱하기 50주니까 35만 원이야. 35만 원. 그죠? 50주니까 얘가 35만 원이 되겠죠. 여기도 3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자기 주식이 35만 원 기록이 돼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차변 쪽에 10만 원이 비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액면 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감자하면서 한 주당 7,000원을 줬어. 감자를 하면서 자본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본 거죠. 회사가 손실을 본 거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감자차손이라고 부른다. 감자차손. 이 감자차손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원래는 자본 조정 항목인데 얘는 그 이전에 만약에 감자 차익이 있었다면 감자 차익하고 얘를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상계하고도 감자차손 잔액이 남는다. 그럼 얘는 자본 조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유상감자의 회계처리예요. 유상감자의 회계처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상감자죠. 무상감자. 294페이지의 중간이에요. 무상감자란 자본금은 감소하나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 감자로서 주로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장기간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즉 재무상태표의 모양을 조금 건전해 보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무구조를 약간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상감자는 자본금과 미처리 결손금을 상계하는 것이며 이를 형식적 감자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감자다.
그래서 무상감자를 할 때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얘는 우리 현금을 지급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감소된 자본금이 저는 일단 뭐가 된다? 바로 감자 차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감자 차익을 뭐랑 상계한다? 미처리 결손금으로 상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하고 마찬가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상감자의 경우에도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95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강남은 주식 1000주,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7,000원에 매입해서 즉시 소각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자 차익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지급한 대가는 1000주에 대해서 주당 7,000원씩 700만 원 지급했죠, 그죠? 근데 감소하는 자본금은 얼마이냐면 1000주에 대해서 1주당 5,000원이니까 1주당 2,000원씩 뭐가 생겼다? 감자 차 손이 생긴 거죠, 이거. 이거 교재가 좀 이상하다, 이거. 감자 차익이 아니고 감자 차 손이에요. 그리고 밑에 풀이에도 분계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풀에 있는 분계를 차변에 감자 차 손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6페이지로 가서 자본잉여금이 나오네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주주에 의한 불입자본에서, 자, 불입자본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자본 분류 얘기할 때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을 합친 거를 불입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납입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본금은 증자 및 감자, 기타 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한마디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자본잉여금이다. 그래서 영업활동과 관련돼서 발생된 이익잉여금과 구분되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죠. 왜 구분되어야 되냐?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익잉여금에 국한되어야 하며 자본잉여금은 회사의 자본 유지를 위하여 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뭐다? 자본 충실의 원칙. 우리나라 상법의 대전제가 자본 충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입자본하고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의 종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죠? 자, 읽어보면 액면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불렀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불렀다. 그리고 무액면 주식은 뭐다? 전체 발행 금액에서 이사회가 정한 자본금을 뺀 금액, 그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자 차익. 감자 차익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발생하는 차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감소함에 따른 대가, 지급하는 대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액면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감소시키면서 대가를 뭐 3,000원 지급했다, 뭐 2,000원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 감자 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나오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뒤에 별도의 예제가 없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예제를 만들어야죠. 이런 경우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야. 2001년도 10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액면 금액은 5,000원짜리인데 얘를 100주를 취득했어. 100주를 얼마에 취득했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했다.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을 해요. 자기 주식. 그래서 10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100만 원은 100주에 대해서 10,000원 현금 주고 샀겠죠, 그죠? 그래서 100만 원. 자, 이 자기 주식은
물론 소각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소각하지 않고 다시 재발행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매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1월 1일 날 이 100주 중에 절반, 50주를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매각했다. 50주에 대해서 12,000원. 그럼 얼마? 6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 받고 팔았다. 차변에 현금 60만 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50주에 해당하는 것만큼. 100주가 100만 원이니까 50주면은 50만 원이죠. 그죠? 자기 주식 50만 원 지워주고. 그럼 대변 쪽에 차액이 지금 10만 원이 남았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1주당 10,000원 주고 산 주식을 1주당 12,000원 더 비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생긴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바로 또 대표적인 자본 잉여금이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11월 15일 날 예를 들어서 15일 날 남은 50주 중에서 20주를 1주당 예를 들어서 9,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주 곱하기 9,000원 그래서 18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18만 원. 그리고 자기 주식 얘는 20주에 대해서 우리가 10,000원 주고 샀죠. 그럼 20만 원 기록하고요. 그러면 차변 쪽 잔액이 지금 2만 원 부족하죠. 그죠? 여기에 차변에 2만 원. 자, 얘는 뭐냐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입은 거죠. 손실을 발생했어.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 근데 요 앞에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죠. 그럼 얘를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상계를 내야 돼. 상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계정 과목을 그냥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앞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12월 말에 남아있는 30주, 지금 여기 50주 팔았고 20주 팔았죠. 30주 남았어요. 그죠? 30주를 그대로 무상으로 소각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각했으니까 자기 주식 없어질 거고요. 20주 남은 거에 지금 주당 10,000원이니까 자기 주식 20만 원 없애주고요. 거기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감소를 하겠죠. 우리의 주식이 감소를 했으니까. 자본금은 지금 20주에 대해서 액면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5,000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20주에 5,000원이니까 10만 원이야. 그러면 차변 쪽에 지금 모자란 금액이 10만 원인데 얘는 아까 뭐였다? 바로 감자차손이다. 감자차손이다. 그래서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뭐다? 우리가 취득한 금액 이상으로 자기 주식을 재판매했을 때, 팔았을 때 생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발생한 처분이익하고 상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감자차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샀으면은 감자차 이익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드물겠죠. 그리고 주의할 거 자기 주식은 항상 취득 금액으로 기록을 한다. 뭐 자기 주식을 공정가치 평가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요 자기 주식은 뭐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얘는 대표적인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차변에 자기 주식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이 자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주식이 자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이 자산이라면 내가 나한테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내가 나한테 배당금을 줘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어떤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자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부채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부채가 아니죠.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그죠? 부채도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자본으로 가긴 해야 될 텐데 자본 중에서도 아까 지금 5가지 얘기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그 어느 것도 아니야. 이 자기 주식은. 그럼 결국 갈 수 있는 자리가 뭐밖에 없다? 자본 조정밖에 없다는 거. 자본 조정. 근데 자기 주식은 차변자이기 때문에 얘를 대변으로 옮겨가면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인데 자본 총계에서 빼는 형태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본잉여금의 감소 있어요. 자본잉여금의 감소.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사회 유출될 수 없다. 왜? 납입자본이기 때문에, 불입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배당으로 유출될 수는 없다. 감자를 해야지만 유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자본 전입 및 결손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자본금으로 대체하거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결손을 지우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전입이나 결손 보전 회계 처리 얘기를 아까 설명을 했었으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